어제부터 충청권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며칠 전 이낙연 후보님에 대한 이 충청인의 지지 선언이 잇따라 있었어요. 우선 충북 지역 지방의원들 74명이 지지 선언했는데 그 후에 일부 의원들께서 이낙연 지지 명단에 포함된 게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건 명의 도용이고요. 또 여론을 왜곡할 소지도 있죠.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여기에 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25일 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충청인 그 108인이 이낙연 후보께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후보다라는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 단체의 대표가 바로 장경동 목사이신데요. 이분의 은행을 보니까 뭐 전광훈 목사하고 의형제 지간이다 이렇게 세간에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주장했던 분이고요. 또 2010년에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2천만 명을 죽이자 이런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분까지 후보님을 지지하는 것인지 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고요. 이분은 시간 50초가 훨씬. 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네네. 그러면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 지지 선언의 좀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지지하는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단호하게 좀 입장을 밝히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지지 선언문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분들을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요. 네. 네. 최승혜 동양대 총장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승혜 전 총장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또 고맙다고 사람을 보내왔더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일부 언론에 공개도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정작 후보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없습니다. 오늘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당사자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매체에 보도된 바가 있죠. 사실과 다르고 조카 앞에서 허황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께서는 문제 발언을 한 그 총장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놔두고요. 이를 보단 언론사를 고소 고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사실 그 녹취에 입각해서 보도를 한 것이니까 언론사를 고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발언을 한 최승혜 총장을 고소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그 발언자가 입장을 발표했고 본인의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 매체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뭐 앞뒤 맥락상 이분이 또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만약에 조국을 쳤다는 최승혜 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에게 크다란 상처를 주고 있겠죠. 그렇다면 후보와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 전 총장을 고소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걸 보니까 사회자님께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조정? 아까처럼 제가 계속 그 질문을 하면 제 시간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또 예, 물론 그냥,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답변을 짧게 하시면 네. 어쩔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금 두 분의 시간 사용한 격차가 좀 길다는 것만 제가 통보해 드리고 이낙연 후보가 발언을 뭐 꼭 질문에 답변이 아니라 다른 질문 하셔도 좋고 네. 조금 발언을 많이 하실 필요가 지금 있다. 요 점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준비해 오신 저에 대한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이낙연 좀 후보께. 하시고 예. 네. 네. 자, 이낙연 후보 발언 시작해 보세요. 예. 지금 5분 남으셨고 추미애 후보는 3분밖에 안 남으셨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국민들의 삶도 많이 변화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내놨고요. 특히 초등학교부터 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들의 돌봄이 절실해졌습니다. 그것은 저출생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 또 종일 학교제로 단계적으로 옮아가자.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이들의 경우라면 예컨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자. 또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들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자. 그렇게 해서 OECD 수준까지 우리가 근접해 가자.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추미애 후보님의 정책을 제가 조금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별로 표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위한 지대개혁, 또 분단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신세대 평화론,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정의, 이런 큰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는 더블 복지, 지금 더블 복지에 어떤 우리 사회의 복지부총리를 신설을 함으로써 좀 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좀 세부적인 정책은 지금 가다듬고 있는 중인데요.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돌봄에 대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들립니다만. 아니, 이제 돌봄이나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은 다시 제가 발표할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후보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요. 뭐 일부 정당에서, 야당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제가 시리즈로 발표한 바가 있어요. 예컨대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의 주거 환경 개선, 공정한 기회의 보장, 임금 격차의 해소, 돌봄 노동의 사회 책임 강화, 그리고 여성 건강 정책으로는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 책임제. 최근에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하시도록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등등의 정책을 내놨었는데. 예. 네, 지난번에 정책 마켓 시에 후보님 발표를 제가 꼼꼼히 들었는데요. 저도 그 후보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질문 주시죠. 이제 비슷하게 남은 건가요? 아직 1분의 격차는 있습니다. 뭐 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낙연 후보도 한 번 더 그러면 질문하시죠. 네. 이낙연 후보가 질문 좀 비슷해야 이제 주고받고가 될 것 같아서. 예. 네. 제가 공직자 윤리처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들의 기강, 공직자들의 도덕성이라는 건 국가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전히 공직자 비리가 끊이질 않고 최근엔 LH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구가 산재에 있어서 업무의 통합이나 조정은 필요합니다만은 공직자 윤리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주시죠. 네. 그 지난번 제가 그 철험회 의원들께서 8월 25일 날 공수처와 공소청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하면서 상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라고 이제 그 죄송하다라는 그런 그 비겁함을 고백했었고요. 그 당시 당 대표는 후보님이셨고요. 제가 그래서 검찰 개혁을 너무 대선용 선거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거 아니냐. 이 대표들 지도부에 뭔가 촉구한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선 후보 6분 공동으로 당대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차라리 확답을 받아오시라, 입장을 좀 분명히 하시고 캠프 소속 의원님들께도 서명을 받으시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검찰개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 원래의 목표를 최소한 연내에 제도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부에도 그걸 요청을 드렸고요. 법사위원장께도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저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대표는 이해찬 대표였고 역시 임기를 완수한 그래서 전통을 이어갔었죠. 그런데 후보께서는 그 당시 사실은 중도에 내려올 것이 다 예정이 돼 있었고요. 만약 그때 그 180석을 몰아준 총선 민심을 받들었다면 만약 그 대표 시절에 대표로서의 그 개혁 임무 완수만 다 했더라면 지금쯤은 뭔가 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뭐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법을 하겠다. 오늘처럼 뭐 언론개혁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자, 시간.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최초의 정기국회를 맡게 돼 있는데 그 정기국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선 급한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개월 반 만에 422건의 입법 과제, 그것도 건수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추 후보께서 많이 애정을 보이셨던 제주 4.3 특별법 같은 것도 그때 처리됐던 걸 보람으로 느낍니다. 추 후보 이제 마무리하실. 그런데 좀 비슷하게 남았을 때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싶었어요. 조금 기다리시고요. 네. 네. 이낙연 후보 1분 정도 먼저 말씀하시고. 예, 검찰개혁을 향한 추미애 후보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 의원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당시에 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랑을 좀 베푸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그동안에 늘 느꼈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네. 동료 의원에 대한 사랑과 애정 충분히 갖고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떤 개인적으로 불명예나 또는 고단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 국민들께 헌신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게 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 자기 사람 신기나 줄 세우기로 당대표 자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1분 마무리. 예, 추미애 후보께서 동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다는 말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시에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했었고요. 그 과정을 늘 상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서운함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몹시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그럴 처지가 아니실 텐데 왜 그런 서운함을 계속 갖고 계실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씀 드리고요. 이제라도 좀 더 포용하시고 당시에 함께 노력했던 동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